일본이 저번 주 금요일에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날은 큰 변동이 없었어요. 금리 인상 예상했었고 반년마다 0.25%씩 올라서 내년에는 1%에 도달할 것 같다. 1년에 2번 정도면 예상한 정도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금리를 인상하면은 일본의 은행들이 보유한 채권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그로 인한 부작용들도 존재하긴 하는데 지금은 그래도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의 10년물 금리는 이미 올라서 선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1.22% 수준이에요. 0.25% 인상이 다가오는 봄쯤에는 1.5% 수준으로 올라와 있을 건데요. 일본의 금리가 오를수록 일본에서 대출받아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는 매력이 떨어집니다. 손익분기점을 얼마냐는 거는 서로 다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금리 빼기 일본 금리 했을 때 3.0%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 이하로 내려오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매력이 사라진다. 오히려 손실이 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미국의 현재 금리를 보면은 4.58%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금리가 1.2이니까 빼면은 3.36 정도가 나오죠. 당장은 금리로 인한 엔캐리 압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 계속 올라간다 하면은 일본 10년물 금리도 1.15까지는 올라가겠죠. 이때부터는 투자 매력도가 사라지는데 그 이전에 미국 금리가 먼저 내려온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요구가 계속 강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단순히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만으로 벌어지는 요소는 아니에요. 결국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손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더 크다면은 엔캐리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다른 투자로 더 수익을 많이 할 수 있다라 생각을 할 겁니다. 청산 시기를 늦출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엔캐리 트레이드 수익권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 미국 주식에 투자할 매력이 있을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은 청산이 먼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금리만 가지고 엔캐리가 일어날 거야 아닐 거야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이후에 미국 ETF로 쏠린 자금이 5,500조 원이에요. 엔비디아 시가총액, 애플 시가총액보다 그 이상으로 많은 돈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돈의 상당 부분이 미국 주식으로 갔고요. 대부분 시총 상위주는 빅테크들입니다. S&P 500에서 1위부터 10위까지 기업이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40%예요. 그럼 빅테크로 들어간 돈이 수천조 원이다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러면서 마침 AI 열풍이 불었고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 중에 하나는 미국 빅테크의 하락이 벌어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AI 버블이 터진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까지 맞물리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하락보다 폭이 더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미 그걸 보여줬던 게 8월 5일이었습니다. 그때도 7월 31일에 금리 인상이 있었는데 당일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서서히 하락 사이클에 접어듭니다. 그러다가 8월 5일날 검은 월요일 쇼크가 왔죠. 금리를 올리자마자 쇼크가 온 게 아니라 금리를 올리고 나서 며칠 뒤에 쇼크가 왔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랑 미국 주식의 나쁜 소식이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 이런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원래 작년 7월쯤에 반도체랑 빅테크가 하락 사이클에 접어들었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하락하고 있었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가가 고점을 찍은 것도 7월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월부터 다시 재상승을 하면서 반도체 계열들은 하락을 계속 갔고 AI 계열들이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마치 8월 5일에 검은 월요일이 떠오르듯이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인 오늘 나스닥 선물이 지금 3%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빅테크들 주가가 장 전부터 5% 정도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AI에 대한 공포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느냐?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중국의 AI인 딥시크의 등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AI는요, 자본적인 해자와 기술적인 해자가 있었어요. 중국이 미국의 AI를 따라잡으려면은 우선은 기술적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가 필요한데 두 가지 해자에 걸립니다. 첫 번째, 그 GPU를 중국이 만들어낼 수 없었고요. 엔비디아 외에는 구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 규제를 걸어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을 중국이 구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두 번째는 GPU를 사려면은 수십만 대 정도는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놨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 자본적 해자를 뚫으려고 중국이 노력을 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요리조리 막아놨죠. 그래서 중국에서 낸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중동이라던가 동남아를 통해서 우회로 사들이는 전략을 썼는데 그것도 번번이 다 들키면서 많은 루트들이 봉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쓰는 거는 이제 다운그레이드 모델인 H800만 중국이 사서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H800만 가지고도 결국 AI 딥시크라는 게 나왔다라면서
자랑을 했죠. 마치 소련이 미국과 이제 위성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쏘아 올렸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놀라게 만든 거랑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딥시크는 어떤 거냐면 메타가 라마 3를 학습시켰을 때 비용의 1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H800 GPU를 시간당 $2로 2개월 빌린 비용을 학습비라고 이제 계산을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57만 달러가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8천억 원 수준으로 오픈 AI의 챗 GPT랑 버금가는 수준의 AI가 나오게 됐다,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인건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리고 H800을 썼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H800을 $2로 빌렸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계산값을 넣은 겁니다. 딥시크가 H800만으로 개발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백도어에는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가에도 챗 GPT에 도전하는 중국산 AI 등장 때문에 미국의 AI는 이제 강한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챗 GPT를 중국이 만들어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비슷한 성능으로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이게 성능에 대한 비교표였는데요. 보다시피 비용을 얼마 들이지 않은 딥시크로도 챗 GPT랑 별반 다름없는 성능이 나옵니다. 챗 GPT는 원래 여러 방면에서 여러 언어로 범용적인 성능을 낸다고 보면은 딥시크는 스페이스 X의 전략을 썼던 것 같아요. 필요한 것만 학습을 시키고 기존의 AI들의 훈련값을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을 하는 거죠. 기존의 AI들이 훈련을 해서 내놓은 대답들을 주워 담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재활용해서 해요. 모델 훈련을 덜 하더라도 비슷한 답을 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챗 GPT 같은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고 증명을 해서 봐봐, 이렇게 증명을 하고 이런 식을 쓰니까 답은 4가 나오지 라고 하면은 딥시크는 여러 친구들이 풀이 해설을 해줬던 걸 기억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니까 4번이 나왔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풀이를 그대로 또 써먹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간결하게 학습한다라는 것이 딥시크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단점도 있어요. 중국 AI답게 검열을 하고 있는데 자유로운 대답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분야를 빼고는 챗 GPT를 3만원씩 주고 쓰느니 무료로 딥시크를 쓰는 게 낫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챗 GPT 유료로 사용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도 쓰고 있고 어제는 이제 하루 종일 딥시크를 써봤는데 별반 차이 없어요. 그리고 오픈 AI라는 이름과 달리 굉장히 폐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경우는 그런 것 때문에 미국에서도 불만이 있는데 딥시크는 오픈소스를 열어놨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오픈소스로 열어놓은 의도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요. 딥시크가 무서운 이유는 H800이라는 중저가 GPU를 가지고도 H100 고성능 GPU를 무장한 미국의 AI와 별반의 차이 없는 성능을 보여줬다, 이 점인데요. 즉 빅테크들이 비싼 GPU를 사야지만 가능하다라고 믿었던 AI 훈련이 어쩌면 너무 헤비한 것들이 아닌가라는 점을 알려준 거죠. 불필요한 훈련들도 들어있을 거고 그런 로직들이 많았던 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딥시크가 준 충격 때문에 더 효율적인 훈련 방식으로 답을 찾으려고 할 겁니다. 고성능 GPU를 더 많이 사는 수요가 답이 아니라 이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로직을 가지고 더 훈련을 해낼 거냐, 그럼 똑같은 성능이 나오잖아요. 그럼 결국 투자해주는 데가 어딥니까? 빅테크인데 빅테크한테 마냥 계속 더 사주세요 라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효율적인 로직을 더 찾아봐, 방법을 찾아서 학습을 시켜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은 GPU를 많이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엔비디아한테 고성능 GPU를 계속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그런 이야기 자체만으로도 엔비디아는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가격을 점프 2배씩 올려가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사야 되는 수요자들이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뽑아내는 전략으로 방향이 바뀌게 되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팔아먹는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빅테크 입장에서는 AI 서비스가 돈이 잘 된다라 그러면 그거와 상관없이 엔비디아가 찍어낼 수 있는 한도만큼은 다 사들이고 더 많은 이제 머신러닝을 통해서 더 많은 서비스를 준비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 전방에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은 비용 절감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악재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꼭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만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쿠다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엔비디아 거를 좋든 싫든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AMD도 있고요. 구글의 TPU도 있고 각자 이제 빅테크들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칩에 대해서 고민을 할 겁니다. 이 방향을 가성비로 가져가게 되면은 앞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겠죠. 반대로 AI를 개발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호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더 고효율의 서비스를 내게 되니까 손익분기점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흑자가 되는 AI 회사들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과거에 시스코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AI 스타트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결국은 적자가 나고 투자를 못 받으면서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 되는 게 그래픽카드니까 이거를 중고 시장에 내놓겠죠. 중고로 내놓으니까 가격이 점점 내려가겠죠. AI 업체들이 계속 성장하고 늘어나야지만 엔비디아의 칩을 사주는 회사가 늘어나게 되는 건데, 이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계속 중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신제품 가격이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제일 최악이겠죠. 돈이 되는 AI 서비스가 등장하는 게 저는 제일 먼저라고 봐요. 근데 지금 LMM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주머니가 그렇게 많이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해결책은 뭐냐면 딥시크에 대한 반론이 나와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딥시크가 H800만으로 개발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는 H100을 5만 대 보유하고 있고 이것으로 훈련을 시킨 것인데 미국 규제를 피해서 밀수한 거다 보니까 그런 말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H800으로 한 비용으로 둘러대면서 H100의 존재를 숨기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쪽 의견을 조금 더 보고 있는데, H100의 5만 대와 개발자의 인건비를 계산하면은 실제로 딥시크가 저렴하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엔비디아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딥시크는 H100 존재 외에도 A100 1만 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존재도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미국 AI에 대한 조롱과 중국 AI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가성비가 뛰어나다라는 거를 일부러 이야기한 건 아닌가. 미국 증시에서 가장 장점이자 단점은 AI였습니다. AI 때문에 미국 주식만 2년 내내 상승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미국 경제가 좋았던 거죠. 근데 AI가 만약에 붕괴되게 되면은 미국 경제나 소비는 많이 다운되게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AI를 무너뜨리고 싶겠죠. 그래서 딥시크라는 존재를 일부러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지금 애플의 앱스토어 1위가 딥시크고요. 사람들이 지금 딥시크 열풍이 불어서 다운받고 다 해보고 있거든요. 거기다 무료기 때문에 파급력이 큰 것 같아요. 챗 GPT 같은 경우는 무료와 유료의 차이가 큰데 딥시크는 무료만 가지고도 챗 GPT 유료 서비스랑 맞먹는 수준의 성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되게 재밌게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AI는 본인들이 더 뛰어나고 우수했었고 중국은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딥시크가 나오면서 미국의 AI가 좀 충격에 빠진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보고 있고, 하루 정도는 충격에 빠질 수가 있는데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열어봤더니 별거 아니네, 아니면은 결국은 딥시크도 H100 썼던 거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래도 회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연휴 때 정말 이슈가 많아서 영상을 안 찍고 좀 쉬려다가 지금 영상을 찍게 되는데, 저도 며칠 전에 피부병이 나서 하더니 요즘 찢어지고 이래가지고 코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쉬려고 했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주식창 보고 영상 찍고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놀라셨겠지만 그래도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냉정한 마음으로 계속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